제1장 가을빛이 고운 마을.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시골에서 자라신 분 계십니까? 가을이면 들판이 온통 노랗게 물들고 감나무에 빨간 감이 주렁주렁 달리고 저녁이면 어디선가 군불 때는 냄새가 솔솔 나던 그런 시절 기억나시죠? 1974년 경상도 깊은 산골에 월성리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논이 펼쳐지고 뒤로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어디에나 있을 법한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새마을 운동 바람이 불어서 초가지붕 위에 슬레이트를 얹고 좁았던 마을길도 넓히고 집집마다 블록 담장을 새로 올리던 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잘 살아보세라고 쓴 새마을 표어가 붙어 있었고 사람들 표정도 그 글씨처럼 밝았습니다. 근데요, 이 마을에 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가을, 추수를 코앞에 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김씨 영감이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김씨 영감은 매일 아침 마을 앞 정자나무 밑에서 막걸리 한잔 하는 게 낙이었던 양반인데 하루도 안 빠지던 사람이 갑자기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겁니다. 김 영감이 친척 집에 갔나 보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돌아옵니다. 보름이 지나도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이신의 집 며느리가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빨래하러 개울에 간다고 나간 여자가 빨랫감만 개울가에 놓아둔 채 감쪽같이 없어진 겁니다. 마을 사람들 이때부터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산에 호랭이라도 나온 거 아니야? 무슨 호랭이가 이 시대에 혹시 빨갱이 아닌가? 수군수군 말이 많았지만 아무도 답을 모릅니다. 2달 사이에 5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시신은커녕 옷까지 하나 안 나왔습니다. 경찰이 와서 산을 뒤지고 개울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서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사라진 사람들한테는 아무도 몰랐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해드리겠습니다. 제2장 서울에서 온 형사. 서울 본청에서 형사가 한 명 파견됐습니다. 이름은 강태수, 나이 42, 서울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강태수가 월성리에 도착한 건 11월 초, 바람이 제법 매서워진 날이었습니다. 시외버스에서 내려 비포장도로를 한참 걸어 마을에 들어서는데 첫인상이 이상했습니다. 마을이 너무 조용한 겁니다. 가을것이 끝날 때쯤이면 마을이 시끌시끌해야 정상 아닙니까? 타작하는 소리,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아낙네들 우물가에서 수다 떠는 소리,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수 형사가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실종사건 조사하러 서울서 왔습니다. 이장이라는 사람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양반인데 표정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눈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말합니다. 아이고 형사님, 뭐 별일 아닙니다. 그 사람들 다 도시로 일하러 간 거지 요새 젊은 것들 서울 간다고 안 하는 사람이 없으이. 김영감이 74인데 서울로 일하러 갔다고요? 이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태수 형사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반응이 똑같았습니다. 모르겠심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형사님, 괜히 뒤지지 말고 가서 여 있으면 안 좋습더. 안 좋다니 뭐가 안 좋다는 겁니까? 형사는 뭔가 이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건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 거라는 걸요. 그날 저녁 강태수가 이장집 사랑방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요.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꼬부라진 노파였는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미친 할매라고 불리는 분이었습니다. 이름은 순이. 이 이름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중요합니다. 순이 할머니가 형사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안이 씨가 마르는 건 옛날부터 정해진 일이요. 예? 할머니 무슨 말씀이? 피값은 피로 갚는 기라 그게 하늘의 이치아이가. 그 말을 남기고 할머니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태수 형사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이 씨가 마른다. 피값은 피로 갚는다. 대체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제3장 실종자들의 비밀. 강태수 형사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실종자들 명단을 쭉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김갑수, 74, 마을 토박이. 두 번째, 이신의 집 며느리 박말순, 38, 시집 온 지 15년. 세 번째, 정만호, 62, 마을 뒷산 기슭에 사는 사람. 네 번째, 최신의 막내 아들, 29. 다섯 번째, 한신의 집 할아버지, 81. 남녀노소 다 섞여 있고 나이도 제각각입니다. 도대체 공통점이 뭘까? 강태수 형사가 면사무소에 가서 오래된 호적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장부를 한 장 한 넘기면서 실종자들 가족 관계를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갑수의 아버지 김태봉, 이신의 며느리 박말순의 시아버지 이동학, 정만호의 아버지 정기수, 최신의 막내의 할아버지 최판석, 한신의 할아버지 한용만. 이 이름들이 한 곳에서 겹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이 5사람은 모두 일본 헌병대 산하 밀정으로 활동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밀정이 뭔지 아시지요? 같은 조선 사람이면서 일본 편에 붙어서 독립군 정보를 밀고하고 동네 사람들을 잡아다 넘긴 사람들입니다. 같은 핏줄, 같은 동포를 팔아먹은 사람들이지요. 이 5사람은 월성리 일대에서 악명이 높았습니다. 독립운동한다는 소문만 들려도 사람을 끌고 가서 헌병대에 넘겼고 그 과정에서 직접 고문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처벌, 재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해방 뒤에 남의 땅을 차지하고 마을에서 유죄행세를 하며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젊은 세대는 그 시절 일을 모르게 됐고 아는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태수 형사는 등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실종된 5사람은 전부 일제시대 밀정의 후손이었던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때 문득 어젯밤 순이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집안이 씨가 마르는 건 옛날부터 정해진 일이요. 대체 이 마을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제4장 복녀 무당의 죽음. 여러분, 이제부터 좀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40년대 일제강점기 말기였습니다. 월성리 뒷산 깊숙한 곳에 복녀라 불리는 무당이 살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보통 무당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약초에 밝아서 마을 사람들이 아프면 다 찾아갈 정도였고 특히 뼈가 부러지거나 칼에 베인 상처를 잘 고쳤다고 합니다. 그때 월성리 뒷산에는 독립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일본 놈들한테 쫓기다 총에 맞거나 다친 사람들이 깊은 산속으로 숨어드는데 복녀가 이 사람들을 몰래 치료해 줬습니다. 밤이면 산길을 따라 약초를 지고 올라가서 상처를 씻기고 약을 발라주고 밥을 지어다 먹이고 목숨을 걸고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밀정다섯의 우두머리 박상문이라는 놈이었습니다. 박상문은 월성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마을 사람인데 일본 헌병대 앞잡이가 된 겁니다. 독립군 정보를 캔에서 밀고 하고 그 대가로 쌀과 돈을 받아 챙기던 자였습니다. 박상문이 복녀가 독립군을 치료해주고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복녀를 헌병대에 밀고 했습니다. 같은 마을 사람을요, 어려서부터 알던 사람을요. 헌병들이 복녀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복녀는 저항도 못하고 끌려갔습니다. 그때 복녀 옆에는 8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순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눈치채셨죠? 강태수 형사한테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겼던 그 노파, 바로 복녀의 딸 순이입니다. 순이는 엄마가 끌려가는 걸 두 눈으로 봤습니다. 헌병들이 엄마 팔을 비틀어 잡고 끌고 가는데 순이가 울면서 엄마 치맛자락을 잡았습니다. 헌병이 순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8살짜리를요. 복녀는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순아, 울지 마라. 엄마 금방 온다. 그게 복녀가 딸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제5장 돌아온 시신 그리고 저주.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마을 앞으로 소달구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달구지 위에는 거적대기로 덮인 무언가가 실려 있었습니다. 복녀였습니다. 시신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거적을 들춰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온몸에 고문 자국이 남아 있었고 손톱이 다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독립군을 치료해 준 죄로 그렇게 된 겁니다.
남의 상처를 고쳐주던 손이 그렇게 망가져서 돌아왔습니다. 순이는 엄마 시신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루를 울고 이틀을 울고 사흘을 울었습니다. 목이 쉬어서 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순이를 떼어놓으려 해도 안 떨어졌습니다. 엄마 시신을 껴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겨우 장사를 치른 뒤 순이한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열이 나고 뼈마디가 쑤시고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의원이 와서 봐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앙상하게 말라갔습니다. 10살도 안 된 아이가 뼈만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순이가 아픈 와중에도 매일 밤 한 가지를 했습니다. 엄마가 남겨놓은 무구를 꺼내서 촛불 앞에 앉아 중얼중얼 무언가를 되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불쌍한 것이 엄마한테 기도하나 보다 했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순이는 저주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상문, 엄마를 밀고 한 그놈과 그 일당에게 8살 된 아이가 온 영혼을 걸고 저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네 핏줄이 네 죄를 갚을 끼다. 네 자식이 네 자식의 자식이 네가 흘린 피를 토해낼 끼다. 씨가 마를 때까지 끝이 없을 끼다. 여러분, 아이의 저주라고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러셨잖아요. 한이 맺힌 사람의 저주는 하늘도 못 막는다고. 더군다나 무당의 딸입니다. 피의 무당의 기운이 흐르는 아이가 목숨이 꺼져가면서까지 내린 저주입니다. 그 저주가 정말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6장 박상문의 최후. 해방이 됐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나라가 독립을 되찾았지만 월성리에서는 정의가 바로 서지 않았습니다. 박상문과 그 밀정 일당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벌을 받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자들은 해방 뒤에 오히려 더 잘 살았습니다. 일제시대에 모은 재산으로 땅을 사들이고 마을에서 큰 소리치며 살았습니다. 반민특위가 만들어졌다가 흐지부지 되면서 이런 자들은 처벌도 안 받고 고스란히 살아남은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젊은 사람들은 박상문이 뭘 했는지 모르게 됐고 아는 사람들은 힘 있는 집안이 무서워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근데요, 해방되고 3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박상문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팔뚝에 까만 반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런데 그 반점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팔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등으로, 등에서 얼굴로 온몸에 검은 반점이 퍼져나갔습니다. 의원을 불러봤습니다. 모릅니다. 약을 써봤습니다. 안 듣습니다. 대구에 있는 큰 병원에까지 가봤지만 의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병은 처음 본다고요. 박상문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 흰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나서 자기 목을 조르는 겁니다. 그 여자 얼굴이 복녀였다고 합니다. 살려도 살려도 귀신이 온다, 복녀가 온다. 밤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상문의 아내가 무당을 불러봤지만 무당이 집 앞에 오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집안에 걸린 건 내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다. 죽은 무당의 저주는 산 무당이 못 푼다. 석 달 뒤 박상문은 온몸이 검게 변한 채로 죽었습니다. 죽을 때 눈을 부릅뜬 채로 죽었다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뭘 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쉬쉬했습니다. 다들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복녀의 딸 순이가 내린 저주가 이루어진 거라는 걸요. 하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국전쟁이 터지고 4.19가 있고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고 사람들은 그 일을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저주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저주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 속에서, 핏줄을 타고 흐르면서. 제7장 밤마다 흙이 묻은 손. 자, 이제 다시 1974년으로 돌아옵니다. 강태수 형사가 실종자들의 공통점을 알아냈습니다. 밀정의 후손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 범인은 누구입니까? 사라진 사람들은 어디로 간 겁니까? 강태수가 수사를 계속하면서 한 사람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박종태, 나이 43, 직업은 농부. 바로 박상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박종태라는 사람이 동네에서 평판이 아주 좋았습니다. 성실하고 말수가 적고 남의 일도 잘 도와주는 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잘하고 아내한테도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박종태가 뭘? 아이고, 그 사람은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사람이요.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수 형사는 형사의 촉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박종태를 조용히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논에 나가 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밥 먹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달라졌습니다. 새벽 2, 3시쯤 박종태가 집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눈이 뜬 건지 감은 건지 반쯤 감은 눈으로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걸어 나옵니다. 강태수가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박종태는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길을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 올라가더니 산 중턱 어딘가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수가 박종태의 집 앞을 지나다 봤습니다. 박종태가 마루에 앉아서 자기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손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검붉은 것이 끼어 있었습니다. 박종태 표정이 자기 손을 보면서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자기 손에 뭐가 묻어 있는지, 자기가 밤에 뭘 했는지 본인도 모르는 겁니다. 제8장 산속의 진실. 강태수 형사는 박종태가 밤에 올라갔던 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산 중턱, 바위 뒤쪽 움푹 파인 곳, 거기서 찾았습니다. 5개의 구덩이. 각 구덩이에는 실종된 사람들의 시신이 묻혀 있었습니다. 자세한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듣기 거북하실 테니까요. 다만 한 가지 소름 끼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시신들의 상태가 일제시대 때 고문당한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훼손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과거의 고문을 그대로 재현한 것처럼요. 박상문과 밀정일당이 조선 사람들에게 했던 그 짓을 그들의 후손이 되돌려 받은 겁니다. 강태수 형사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건 박종태가 한 짓이다. 그런데 그가 왜, 온순하던 그 사람이 왜? 형사는 순이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박종태가 한 짓이죠? 순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한 기다. 죄라뇨? 아버지 죄, 할아버지 죄, 그 죄가 피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움직이는 기라. 종태,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근데 그 피가 착한 게 아니거든. 순이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어매가 죽어서도 한을 못 푸른 기다. 그 한이 저주가 됐고 그 저주가 핏줄을 타고 흐르는 기라. 종태는 불쌍한 사람이다. 그 사람도 피해자요. 강태수 형사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범인이 박종태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박종태는 자기가 한 일을 모릅니다. 밤마다 저주에 이끌려 사람을 죽이고 아침이면 기억이 없는 겁니다. 처벌해야 합니까? 불쌍히 여겨야 합니까?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짊어진 겁니다. 아무 죄 없는 아들이요. 제9장 마지막 피. 강태수 형사가 박종태를 체포하러 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밤 박종태는 마지막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처음으로 모든 것을 기억하며 깨어난 겁니다. 자기가 밤마다 뭘 했는지, 누구를 어디로 데려가서 어떻게 했는지 전부 기억이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기 옆에서 잠들어 있는 어린 아들을 보았을 때 박종태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오늘 밤 무엇을 하려 했는지를. 저주는 밀정의 후손을 모두 죽이라 했습니다. 밀정의 피가 흐르는 모든 사람을요. 박종태의 아들에게도 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종태는 그날 밤 자기 아이를, 이 아버지는 저주에 끌려서 자기 손으로 자기 핏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상위에 놓인 종이에 딱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내 핏줄에 섞인 죄는 내가 끊어야지. 날이 밝았을 때 박종태는 뒷산 나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강태수 형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박종태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한 표정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요. 그 순간 산 위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 끝자락에 차가운 바람이. 강태수 형사는 그 바람 속에서 여자의 울음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복녀의 울음소리인지 순이의 울음소리인지 아니면 이 땅의 울음소리인지 형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제10장 핏줄이 흐르는 곳. 사건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강태수 형사는 보고서를 썼지만 저주니 뭐니 하는 이야기는 쓸 수 없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박종태 정신이상으로 인한 연쇄 범행 후 자살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신이상이 아니라는 걸요.
월성리를 떠나는 날, 강태수 형사가 마을 어귀에서 순이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할머니, 이제 끝난 겁니까? 순이 할머니가 석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끝이라. 끝이 어디? 예? 내 어매는 나쁜 사람 하나 안 해코지했다. 아픈 사람 고쳐주고 다친 사람 살려줬다. 그랬는데 잡혀가서 죽었다. 나쁜 놈들은 해방되고도 잘 먹고 잘 살았다. 순이 할머니가 형사를 돌아봤습니다. 형사님, 내가 어릴 때 저주를 한 건 맞다. 근데 저주가 이루어진 건 하늘이 한 기다. 내가 안 했어도 하늘이 했을 기다. 죄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핏줄을 타고 흐르는 기라. 강태수 형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는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산들이 가을 단풍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형사 눈에는 그 붉은 빛이 핏빛으로 보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나요?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